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영동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성 이장으로서 마을 살림을 돌보는데도 하루 종일 바쁘지만 잠시 짬나는 여유 시간에 썰맘 채널에서 사연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매일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지만 오늘은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살짝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농촌에 내려와 이장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제가 이곳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공기 좋고 물 맑은 저희 마을에는 지금 한창 아카시아 꽃내음, 라일락 내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제게는 흔들리는 꽃잎도 산새소리도 다 감사하게 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큰 통파 뒤 잔잔한 파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됐다랄까요? 요즘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혹은 그리움이 가득해서인지 옛일이 문득문득 떠오르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시작해보겠습니다. 큰맘 먹고 공개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제일 먼저 저희 가족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당신 또 그놈의 술통만 붙잡고 온 거야? 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먹여 살리려 그래? 이 사람이 또 야단이네.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내가 정말 맛깔나는 술을 만들어서 당신 호강시켜줄 테니까. 호강시켜준다는 말이 벌써 몇 년째냐고. 멀쩡한 논밭은 다 팔아 잡수고 고작 한다는 게 양주장이 뭐람? 아유,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등신이지. 못 살아. 저 옆편 내가 그래도 두고 보라니까. 내가 틀림없이 성공해 볼 테니까. 저는 양조집 딸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친정아버지가 처음부터 양조장을 운영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젊었을 적부터 워낙에 애주가셨던 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나중에는 전통주를 직접 빚기 시작하셨고 결국엔 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호기로운 도전 덕분에 집안에는 부모님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만든 술이 제법 유명해졌지만 처음엔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좋아하는 가장을 둔 집은 이런저런 일로 어렵기 마련이죠. 그리고 저희 집도 다름없었습니다. 사업 미천이 필요했던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 양조장을 지으셨고 그 덕택에 억척스러운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애주가에서 전통주 전문가가 된 아버지 덕분에 과거 힘든 일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하긴 그런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류 유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생님께서 빚으신 술을 맛보고 오늘 찾아뵙게 되었어요. 혹시 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빚으신 술이에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술은 맵쌀을 이용해서 만든 술인데요. 향이 오래 남는 게 특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4년이나 연고개발해서 만든 건데 맛이 괜찮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전에 맛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서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된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이 술을 유통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희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저도 회사에 보고를 하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찍어도 되죠?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난 장소는
전통주 행사장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들여 빚은 전통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주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맛본 저희 아버지가 만든 술을 전통주 행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에 맞지 않는 큰 양복을 입고 엉성하게 넥타이를 메고 있던 그 사람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 집 전통주를 시음하고 난 뒤 사진을 여러 장 찍더니만 제게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핑계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사실은 그게 그 남자의 작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김 과장입니다. 제가 아버님 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회사에서 아주 호의적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정말 잘 됐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술이 워낙 훌륭해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좀 자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얼마든지 연락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어요. 우린 서로 자연스럽게 술 얘기를 주고받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걸리가 저희 두 사람의 중매를 서준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두 사람은 교제한 지 1년도 안 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전 시부모님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막내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과수원이만으로도 바쁘실 텐데도 제가 시댁에 내려가기만 하면 어머님이 한상 가득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차린 음식이 하도 많아서 젓가락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제게 내준 밥상 하나만 봐도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네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왔구나. 지난달에 봤는데도 네 얼굴만 보면 반가워 죽겠다. 내려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거기 앉아 있거라. 내가 우리 막내 며느리 주려고 음식을 잔뜩 만들었다니까. 어머니도 참, 과수원 일도 바쁘실 텐데 뭐하러 그러셨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지난달에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요? 과수원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일이야 많긴 하지. 하지만 과수원이 평생 내 일인데 어쩌겠어. 힘들어도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우리 막내 며느리 얼굴 보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는걸. 시댁은 충북 영동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셨는데 평생 게으름을 모르고 살던 시부모님은 과수원을 조금씩 넓혀가며 남부럽지 않게 과수원을 키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과수원은 아들 삼형제를 모자람 없이 키우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면서 과수원 일을 보고하셨어요. 과수별로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과일 출하 시기가 빨라져서 적어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일 수확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시기엔 과수원 일손이 부쩍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무렵이 되면 남편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영동까지 먼 거리를 혼자 운전해서 시댁에 내려갔어요. 든든한 아들들이 3명씩이나 있었지만 부모님을 돕는 건 늘 막내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아주버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일에는 무감심했네요. 하지만 형님들 SNS를 보면
골프장에 간 사진이나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 줄기차게 올라오는데 눈에 보이는 뻔한 핑계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손윗 사람들이라지만 자기 부모님 일에 관심을 끄고 사는 그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얄밉던지 제가 시부모님 대신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형들의 무관심에도 남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여보, 이번 주도 내려가는 거야? 이번 주엔 당신도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냥 형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좀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 됐어. 형들은 옛날부터 과수원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나마 내가 해야 보탬이 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도 내려올 생각 말고. 과수원 일이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고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엄마도 당신 절대 못 오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 괜히 몸만 고생한다고. 암튼 얼른 다녀올게.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고생할까봐 내려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말마다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리는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적도 많았습니다. 시댁의 마을어귀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처럼 환연히 달라지는 풍경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막내 며느리를 보면 환한 웃음으로 환대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반갑습니다. 농사를 짓느라 고생하고 계신 시부모님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뭐라도 돕기 위해 너덜거리는 장갑을 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힘들게 내려와서 쉬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농사일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든데. 아가, 이제 그만하고 저기 그늘에 가서 좀 앉아서 쉬자꾸나. 시어머님은 일손을 돕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제가 안쓰럽게 보이는지 시종일 간 걱정꾼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그날의 수고스러움을 다 잊을 정도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밥그릇에 반찬들을 올려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저와 눈을 맞추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었을까? 아무래도 하늘에서 우리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나 보다. 아들만 셋이라 딸이 간절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오고 나서는 막내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어머니도 참. 나중에 형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어요. 들으라지. 나한테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도 있지만 난 우리 막내가 제일 좋은걸?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남편을 따라 시댁에 내려오는 길이 조금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디 시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말수가 없고 무뚝뚝한 시아버님도 저만 보면 빵긋빵긋 입가에 웃음을 지우지 못하셨죠. 평생을 나무를 키우고 가수원을 해오셔서 시아버님 손에는 상처도 많고 투박하지만 그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며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저의 작은 소원은 이뤄지지가 않더군요. 어느 날 큰형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던 시아버님이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불이 나게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막내 동서,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난리 났다고. 왜요, 형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몰라.
지금 의사가 몇 시간째 응급수술하고 있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른대.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요? 왜긴 왜야. 뜨거운 논밭에서 일하다가 무리가 오신 거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데. 암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동서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 큰형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멀쩡하셨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시아버님이 고비를 잘 넘기고 수술실 밖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며 환한 미소를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안해하는 남편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 아버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아버님이 아닌 낙담한 표정을 지은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에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했네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셨고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죽음은 온 가족들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가족들은 급히 아버님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상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빈소를 차린 후 화장터와 장지를 알아보고 주변인들에게 아버님의 부고를 알리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시더군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전 그런 모습조차 생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덧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채우고 술과 음식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며 인생이라는 게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는데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실 것 같은데 정작 아버님은 차가운 여관실에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뜸해질 무렵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푸념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대화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게 뭐냐고. 그러게 연세도 있으신데 진작 재산 상속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일 복잡하게 쓰리 이게 뭐냔 말이야.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지난번에 난 사업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좀 미리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다니까. 아, 노인네 참. 자식들 편하게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번거롭게 됐긴 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차라리 이참에 과수원을 싹 팔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무슨 수로 엄마 혼자 과수원을 할 수 있겠어? 그들의 대화를 듣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아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셨는데 재산 상속을 미리 해주지 않았다며 투덜거리는 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상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돈 얘기만 하는 그들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더구나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뻔히 다 듣고 있으면서도 슬픔에 지쳐 멍하니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더더욱 가슴이 저리 차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했던 저는 아주버님들에게 다가가 눈을 치켜뜨고 쏘아붙였어요.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상정인 거 모르세요?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얘기만 하느냐고요. 형님들도 그래요. 어머님이 뻔히 계시는데 아주버님들이 말실수를 하면 말리셔야지 옆에서 거들기나 하는 게 말이 돼요. 과수원에는 관심 하나 없었던 분들이
왜 갑자기 과수원에 신경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아니, 재수 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재수 씨한테는 시아버님이지만 우리한테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왜 안 슬프겠어요? 하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은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수 씨는 재산 상속 필요 없어요? 한 푼도 안 받을 거냐고요. 과수원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생 가꾸신 곳인데 아주버님들이 팔자 말자야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꼭 어머님 앞에서 하셔야겠냐고요.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도리 아니에요. 저와 아주버님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말리는데도 전 너무 화가 나서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서 저희 앞에 서시더군요. 그리고 쉬어진 목소리를 겨우 짜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날이다. 아버지 마음 아프셔. 가시는 발걸음이 무겁게 만들지 말어라.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그래야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여보, 영감. 뭐가 그리 급해서 인사도 없이 빨리 갔어.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많은 나무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만 남겨두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말 한마디 뱉을 기운조차 없어서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전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막내딸 같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시아버지와의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아버님과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의 한스러운 곡소리 때문에 저와 아주버님은 다툼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장미를 치르는 내내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며 뭔가를 한참 의논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의 형제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엄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런 자식을 둔 어머니가 안타까워서라도 저라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차디찬 땅속에 시아버님을 두고 오면서 결심했습니다. 혼자 든 어머님을 제가 꼭 지켜드리겠다고요. 저는 아버님 장례를 마친 후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당분간 어머님이랑 같이 살래. 아무래도 어머님을 저렇게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그럼 당신이 영동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랑 살겠다는 거야?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못할 게 뭐 있어. 거기는 뭐 사람 사는 데 아냐? 어머님 혼자 과수한 일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버님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야.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맞아. 나야 당신이 그래준다면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럼 당신 회사는 어쩌고. 일단 휴직계를 내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 할 수 있지? 그럼 할 수 있지. 여보,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다. 진짜 눈물 나게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 저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먹었던 것처럼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영동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남편과는 주말 부부가 돼야만 했지만 남편은 마음을 써주는 제게 미안해하면서 무척 고마워하더군요. 하지만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제가 농촌 생활을 한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시댁에 내려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지낼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막상 짐을 풀고 이곳에서 살려고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결심을 한 만큼 계속 투정만 부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적응해야만 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에게 과수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일손을 거둘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 않던 농사일을 하고 나면 누가 꼭 저를 묶어놓고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전 방바닥에 드러누워 끙끙 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절 애처롭게 쳐다보셨지만 착신이 쑤실 때마다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파랗게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나이 드신 시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저려왔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배워서 얼른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힘들었던 농사일도 손에 익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제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슬픔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했고요. 하루를 마치면 함께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통해 슬픔을 견디셨다는 게 가장 뿌듯했네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갑자기 떠난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과수원의 수확철이 다가왔고 남편까지 휴가를 내고 내려와 과수원 일을 돕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손이 한창 필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댁에 한꺼번에 내려왔더라고요. 어머, 큰형님? 아니, 다들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바쁘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려오긴. 지금 한창 과수원 바쁠 때잖아. 우리 막내 동서랑 서방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시간 내서 도우러 왔지. 막내 동서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골에 내려와 사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가만히 있어봐. 뭐부터 해야 되지? 동서가 지시를 한번 내려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도우러 왔다고 하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인건비를 줘가며 인부를 써야 할 판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볼 수 없던 태도라서 뭔가 깨름직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암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과수한 일에 매달렸고 그래도 손이 보태지니까 일이 빨리 마무리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식 며느리들이 돕겠다고 나서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슬슬 시댁에 내려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뗀 사람은 바로 그 아주버님이셨어요. 엄마, 이제 과수원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빠지실 텐데 언제까지 고된 일을 하시려고 그래? 엄마가 힘드니까 막내 재수씨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번 수합만 하면 적당한 가격에 정리합시다. 예? 또 그 소리니? 너희 아버지랑 평생 과수원 일을 하면서 니들을 키웠어. 나한테는 이 과수원 땅이 내 청춘과 피땀을 흘린 소중한 곳이야. 그런 곳을 왜 자꾸 팔라고만 하니? 과수원은 나한테 남기는 조건으로 니들한테 선산이랑 논밭을 상속해 줬잖아. 근데 왜 또 야단들이냐고? 우리가 뭐 꼭 재산 때문에 그러나? 엄마가 힘드니까 그렇지. 과수원 땅 팔아서 자식들 좀 나눠주고 엄마도 편하게 사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과수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팔 테니 그런 줄 알고 다시는 그 이야긴 꺼내지 말어. 엄마,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하는 소린들 자꾸 그렇게 삐뚤게만 들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잘 좀 생각해 봐요. 예? 글쎄 싫다니까. 내가 과수원하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아유, 고집도 참. 엄마는 어떻게 엄마 생각만 해요. 아주버님들은 과수원 일을 돕겠다는 건 핑계고 실제로는 어머님을 설득해 과수원을 팔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에 탐을 냈던 자식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해 주셨어요. 집안의 선산 일부와 농가 밭을 처분해서 공평하게 분배해 나눠주셨습니다. 그 대신 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과수원만큼은 욕심내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과수원은 어머님이 죽을 때까지 일굴 터전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의미셨죠. 저희 부부는 애초부터 시부모님 재산에는 욕심이 없었고 아주버님들도 어머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선삼과 논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재산은 일단락이 된 줄 알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과수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고한 태도로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절 바깥으로 살짝 불러내더라고요. 막내 동서, 그러지 말고 막내 동서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봐. 동서 말이라면 어머님이 잘 됐잖아. 하지만 저도 과수원을 파는 건 반대예요. 그마저도 팔아버리시면 어머님은 어떻게 사시라고요? 과수원 일을 그만두면 어머님이 더 편하시지. 그리고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이제 고된 일은 그만두고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어른들이야 평생 일하는 게 이미 배겨서 뭐가 편한 건지도 잘 모르신다니까. 자식들이 편하게 해드리는 게 바로 효도라고. 과수원은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함부로 팔자고 하는 게 더 불효 같은데요. 뭐? 아직 막내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들으면 동서만 혀보고 우린 아주 맞대먹은 년일인 줄 알겠어? 이게 다 두루두루 좋자고 하는 얘기지. 뭐 우리만 좋자고 이래. 말로만 효도하면 누가 못해. 원래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어머님 과수원 팔면 우리만 물려받아? 동선에도 나눠받겠다고 할 거 아니야. 다들 재산 욕심나면서 아닌 척 고상한 척 하는 거. 그거 되게 꼴보기 싫은 거 알지? 암튼 전 잘 모르겠어요. 형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과수원에 눈독을 들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어머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전 어머니 결정에 따를게요. 저는 형님의 강요나 다름없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강하게 말리지는 못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재산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처럼 부모님의 재산이 자신들의 것인 양 억지로 빼앗듯이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쓰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대 과수원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과수원은 꿈도 꾸지 말어. 알겠어요, 알겠어. 저승 갈 때 가져갈 땅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아무리 막내네가 돕는다고 해도 저 넓은 과수원을 어떻게 다 소화하려고 하세요? 하여간 고집은. 결국 아주버님들은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를 꺾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자식, 며느리들의 묵리에 씁쓸한 표정을 짓는 어머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였어요. 일단 과수원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이제 아주버님들이 과수원을 처분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은 속이 시끄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드렸네요. 그래,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는 날 없이 손톱이 빠지도록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뭐하노. 그저 지들 욕심만 채우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이게 다 자식들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마음 좀 편하게 가지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며 회한이 서린 목소리로 푸념을 하시는데 괜스레 제 감정도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 지난한 세월을 견뎌왔는데 자식들이 오직 재산에만 욕심을 부리니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가 걸리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제가 다 치유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튿날 아침 일찍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님과 함께 과수원을 나갔습니다. 전 어머님과 좀 떨어진 곳에서 탐스럽게 열린 열매를 열심히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작업을 하는 중간에 어머님이 기척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곳에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 시선에 어머님의 모습이 얼른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순간 과수원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깜짝 놀란 저는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흔들며 깨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축 늘어진 시어머니는 좀처럼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어머니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구급차를 기다렸네요. 응급실에 실려간 시어머니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형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큰형님이 심드름한 반응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우리가 꼭 가야 돼? 어차피 어머님은 과수원이랑 동서밖에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잘 간호해드려. 네. 아니, 형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의사가 자칫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그랬다고요. 그래? 그럼 상이 나면 연락해. 그때 내려갈 테니까. 그럼 끊는다? 큰형님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무리 과수원을 팔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편도 형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서로 입들을 맞추기라도 한 건지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어요. 그런 형제들을 부르는 걸 포기한 저희 부부는 그저 어머님 곁을 지키며 제발 의식을 되찾길 빌고 있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꼭 나흘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저한테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으시고 훌쩍 먼 길을 떠나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어머님이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나타나더군요. 하지만 무표정한 그들의 얼굴은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큰아주버님은 익숙하게 장례 절차를 담당했고 형님들은 저한테 수고했다는 한마디와 함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뱉더라고요. 막내 동서 수고했어. 그래도 동서랑 같이 일하다 돌아가셨으니 외롭진 않으셨겠네. 그러게 진작 과수원을 처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하여간 끝까지 자식들 말 듣지 않다가 당한 꼴 좀 봐. 아, 그리고 우리끼리 의논을 좀 해봤는데 어머님 과수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처분하려고 해. 알아보니까 과수원 같은 땅은 잘 나가지 않아서 임자가 나타나면 바로 처분하는 게 좋다 그러네. 땅 처분하고 분배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선에는 도장만 찍어.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소리예요. 지금 어머님 장례치르잖아요. 왜 이렇게 땅을 팔라는 소리만 하시는 거냐고요.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아니,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동서는 과수원 땅 안 받을 거야. 동서 가만히 보면 하는 행동이 아주 웃기다는 거 알아? 사람이 그럼 못 써요. 어머님이 오죽 원통하셨으면 인사도 없이 가셨겠냐고요. 뭐야 그 말은? 그럼 어머님을 죽게 만든 게 우리라는 거야?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저는 참지 못하고 큰형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고 아주버님들이 제 행동을 지적하며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을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머님 장례가 끝나자마자 과수원을 팔겠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네요. 그런데 발인을 하루 앞둔 날 조문으로 온 웬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제게 변호사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어 달 전쯤에 김금자 할머님이 제게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자필 유언장이랑 동영상 유언장을 남기셨거든요. 할머님이 세상을 뜨시면 자식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유언장을요? 변호사가 어머님 유언장을 들고 왔다는 소리에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오더군요. 변호사는 저희에게 유언장을 건네주었고 어머님이 직접 육성으로 남긴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유언에 온 가족들이 크게 놀라고 말았죠. 이렇게 변호사 양반을 통해서 확실히 유언을 남겨야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장한테 변호사 소개받아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니까 너희들은 명심하고
엄마 말대로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동영상 속 어머님은 유언장을 또렷한 목소리로 담담히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자신이 세상을 뜨면 과수원 토지는 전부 저희 부부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막내야말로 내 땅을 소중하게 가꿔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첫째와 둘째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해. 너희들도 막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지? 양심이 털럭만큼이라도 있으면 잘 따라주리라고 믿는다. 어머님의 유언이 공개되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 또 묻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자신이 이 폐하에 작성된 유언장이며 재산 상속에 관한 모든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걸 형제들에게 알리더군요. 그들은 변호사의 말에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쌩 난리를 피웠고 결국 어머님의 장례식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저와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님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야만 했네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과수원 땅은 저희에게 무사히 상속됐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까지 걸어왔지만 변호사님의 대처로 아무 문제 없이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희한테 과수원 땅을 물려주신 건지 그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소중한 땅을 지키고 소중히 가꿀 사람으로 절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아직도 과수원 땅을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살던 마을에 정착해서 과수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네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 마을의 이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마을 어른분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마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지요. 아마 어머님이 바라던 모습도 이런 게 아닐까요? 이 일로 아직도 형제들과는 척을 재고 살고 있습니다만 남편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삐뚤어진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지 않을까요? 시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아마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평화롭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인생 나쁘지 않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청자분들의 안녕을 기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